너무 파격이었어요. 2012년 7월에 김정은이 한 음악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옆자리에 웬 여성이 앉아 있었죠. 우리 북한 전문가들조차도 김정은의 부인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김정은의 누이로 알려졌던 사람인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측근 중에 누군가? 이렇게 다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런 전례가 없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중신고법 첫 번째 항목이 최고지도부의 신변 안전 위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022년 7월에 처음으로 이제 존재가 알려졌어요. 최고 지도부의 신변 안전 위험, 북한의 군중신고법이라는 걸 만든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사실 북한 주민들은 이 핸드폰의 앱에 신고라는 앱이 있어요. 앱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이 신고라는 앱이 있어서 그 앱을 켜면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나 비리,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금까지 돼 있었는데, 이 군중신고법이 2002년 7월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북한의 보도에 의해서 알려졌는데, 2달 뒤인 9월에 북한이 이 법을 개정을 해요. 좀 수정 보충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은 특별히 좀 주의 깊게 보고를 하도록,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거 자체는 역시 이제 북한 체제의 특성, 수령을 위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2,500만 주민들이 수호천사가 돼야 되는 이런 북한 체제의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에 신고 앱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어떤 앱인가요? 북한에서는 원래 이제 그 사상 교양이나 이런 시간에 서로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 5일제가 대부분이지만 북한은 주 6일이거든요. 토요일 날도 근무를 해요. 근데 토요일 날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까지는 모든 직장이나 학교, 공장, 기업소, 군대 등에서 총화 시간을 운영해요. 근데 그 총화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에 그 조직이나 학교 또 지역 인민반 이런 데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잘못된 거를 서로 지적해서 바로잡고 거기에 대해서 책벌을 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사임당에서 만약에 총화를 한다 이러면 아무개 작가 동무는 들어올 때 방송 시작 전에 총비서 초상화를 보고 경례를 해야 되는 그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거. 그리고 교실에 김정은 초상화가 있는데 또 김일성, 김정일 석고상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아무개 동무는 수령님을 모시는 정신 상태가 게을러 먹어 터졌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하면, 북한에서 망명한 최고위층이었던 고 황장엽 비서가 그놈의 총화만 아니었으면 내가 살만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죠. 아니, 황장엽 비서 같은 이런 고위층도 총화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김일성, 김정일 빼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시스템 하에서 서로 그런 총화 시간에 고소고발하고 상호 비판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는 언제 어디서나 즉각 고발을 할 수 있게, 어디 동상에 새가 날아가다가 새똥을 싸서 그대로 있는데 이 관리원이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앱까지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한테 인터넷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차단하면서 그 모바일의 기능 중에서 이제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황장엽 비서 얘기도 그거예요. 총화라는 게 이제 운영이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녹화 중에 커피를 마셨다가는 또 나중에 작가나 PD 선생이 총화 때 동무는 한 번에 말끔하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커피를 마셔서 방송의 흐름을 깼습니다. 그러면 마시려가도 마시지 말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되는 거죠. 뭔 일을 소위 말하면 저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 김정은의 경우 수위가 높아진 사례와 배경은 무엇인가요? 김정은의 경호 수위가 높아진 거는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째로 올 초에 2024년 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는 아우루스 승용차를 선물을 했어요. 하나에 4, 5억, 7억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고급 차를 선물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 차를 공식 행사에 많이 타고 나옵니다. 근데 김정은이 느닷없이 푸틴한테 한 대만 더 주세요 이래요. 보통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선물로 뭘 줬는데 그거 하나만 더 주세요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더더구나 이제 이 고급 차량을. 왜냐하면 김정은 차가 한 대만 움직일 경우엔 저 차에 김정은 탔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미 정보당국도 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두 대의 똑같은 차가 이동을 하면서 김정은이 어떤 때는 앞에 타고 어떤 때는 뒤에 타면 어느 차를 공격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이제 김정은이 경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김정은이 더 자주 타고 다니는 마이바흐, 풀만가드, 벤츠 승용차 보면은 똑같이 두 대를 운용을 해요. 국무위원장 장식까지 똑같이 붙이고 번호판도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것도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 김정은의 경호원인 숫자가 엄청 보강이 됐습니다. 우리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등장했던 그 키다리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 경호원들이 등장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김정은의 최측근들이 있는 군부대라든가 만경대 혁명학원 같이 북한의 핵심 계층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들을 방문할 때도 경호원들이 철통 경비를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압록강 수해로 인해서 복구 공사를 하는 데를 김정은이가 갔다, 이번에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과거 같으면 옆에서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하고 이러는데 김정은이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현지를 방문했을 때는 공사 인력들을 다 철수시키고, 그다음 공사가 중단됐겠죠. 가는데 김정은하고 최측근 1명, 그리고 거기에 사진기사 요 정도 있는데 서너 명이 가는데 경호원이 6명, 7명 이렇게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경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방탄용이란 가방이라든가 차단벽이 되는 가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저도 처음 보는데 특수한 쌍안경 이런 것들로 경호원들이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막 이제 쳐다보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지난 10월 달에 정밀 폭격에 의해 가지고 사망을 했잖아요. 벙커버스터로. 그때 보면 김정은이가 이제 모습을 한동안 감추죠. 그러니까 이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제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어떤 경호 강화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유일지배라는 게 결국 이 한 사람이 죽으면 대체 불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체제가 무너진다, 이런 절박감 때문에 경호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대학 강연 내용에 포함돼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계엄이나 탄핵 사태 이전에 북한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윤석열 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로 보도를 하면서 그 지지율 하락 부분을 되게 부각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그거였겠죠.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점점 실정으로 외면받는 어떤 정권,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북한은 사실 김정은의 지지율은 99.98%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어쩌다 투표하러 못 나가는 사람 한두 명 빼고 온 전체가 다 하니까 99.98%가 나오는 건데, 반대가 있고 반대 시위가 있고 더더군다나 탄핵이 있다는 거는 북한 사람들의 내구조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선전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나 엘리트들한테 미칠 어떤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와 같이 민주주의 문화가 북한에 전파되었을 때 북한 내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씨 일가 체제가 80년 가까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 포괄적 통치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의 특히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맨날 정치부 수용소 보내가지고 온 가족이 평생 못 나오고 이런 상황, 또 핵이나 미사일 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굶어 죽고 이런 상황이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왜 멍청하게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북한 지역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반란 반체제 사건이 많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보면 함경북도 이런 데서 밀란도 일어나고
또 뭐 무슨 장군이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45년 11월에도 해방 이후에 노동당 정권이 들어서고 소련 군정이 있을 때인데 신의주 학생의거가 그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주 지역의 학생들이 북한 공산체제나 소련 군정의 어떤 해악질 때문에 거기에 항의하다가 결국 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심지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기도 했는데 그만큼 북한 지역도 사실 어떤 반체제, 어떤 불의에 대한 항거 이런 뿌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말살이 된 거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이 안 되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시민사회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야당 지도자가 있을 수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아무것도 노조도 없고 노조 지도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결집시켜주고 또 방아쇠를 당겨줄 이런 사람들이 없는데 이제 한국의 이런 탄핵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의 특히 엘리트들은 이제 깨닫는 바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 주민들한테 점점 한류 드라마, 영화가 유입되듯이 그거와 함께 어떤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물결도 틀림없이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그거보다 먼저 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먼저 그런 알을 북한 주민들이 까고 나올 수 있게 좀 울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지금 대북전단이나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누군가가 이제 촛불을 켜고 그 친구들의 사진을 놓고 그 친구들의 신분증을 놓고 어느 누군가가 이 북녘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북 땅에서 이렇게 무모한 전쟁에 동원돼서 죽는 우리 동포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걸 추모를 하고 이런다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공감을 얻어서 넘쳐나면 북한의 엘리트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유학생들이라든가 청년들 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런 거에 좀 마음을 얻어서 북한에도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또 들불처럼 번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김여정, 리설주, 김주애, 현송월, 최선희와 같은 여성들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이 집권하던 시기에 북한 여성들, 특히 로얄 패밀리라 그러죠. 권력 중심부에 있는 여인들조차도 은둔을 저는 강요받았다고 봐요. 공개적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죠.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가 김정일과 28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들 둘, 정철, 정은하고 딸 김여정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개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20살 나던 2004년 5월에 프랑스의 한 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다가 쓸쓸하게 죽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는 게 결국은 북한 어떤 수령체제, 수령의 어떤 절대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위해 그의 여성이라든가 본 부인을 비롯해서 다른 여성들, 여성 편력이 많았으니까 수많은 여성들이 거론이 되지만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설 수가 없던 거죠. 유일하게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김정일을 낳았던 김정숙이 일찍 죽은 다음에 후처인 타이피스트라 그러죠. 타이프 쳐주던 그 비서 역할을 하던 김성애가 이제 정부인이 됐는데 이 김성애조차도 70년대에 그 평양에서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 여맹위원장, 여성동맹위원장 이런 걸 맡은 권세를 부리고 이랬다는데 결국은 권력의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자기의 부인인 이설주라든가 또 여동생인 김여정, 현송월 이런 여성들이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이런 김정은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그거 하나는 김정은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좀 개방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설주의 첫 등장 상황과 반응 및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너무 파격이었어요. 2012년 7월에 김정은이 한 음악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옆자리에 웬 여성이 앉아 있었죠. 근데 우리 북한 전문가들조차도 그게 김정은의 부인일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 김정은의 누이로 알려졌던 사람인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측근 중에 누군가? 이렇게 다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런 전례가 없었고 김정은이 그 당시에 2012년이면 28살이었거든요. 결혼을 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그 얼마 뒤에 문수물놀이장에 이설주를 데리고 등장했을 때 그때는 더 놀랐어요. 북한 매체에서 부인 이설주 동지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설주가 김정은의 팔짱을 끼고 여느 부부들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가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전에 북한 체제에서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최고 지도자의 팔을 잡고 여성이 저렇게 뭐 아무리 부인이지만 저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김정은 집권 초에 현실화된 거죠. 여러 가지 김정은의 어떤 생각이나 전략이 있었겠지만 저는 김정은이 엄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버지랑 저렇게 오래 살면서 또 나를 낳고 내가 후계자까지 됐는데 우리 엄마는 뭐지? 한 번도 세상에 퍼스트 레이디로 불리지도 못하고 그거는 고사하고 뭐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잖아. 이게 뭐야? 이런 의식이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김정은은 나는 달라. 그러면서 여느 서방 국가나 또 꼭 사회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왜 부인 없이 저렇게 하지? 나는 퍼스트 레이디를 데리고 당당히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권한 이 북한 체제가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게 이제 퍼스트 레이디, 자기 부인 이설주를 데리고 공개석상에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북중 정상회담을 하러 베이징에 갈 때도 부인을 데리고 가고 공개석상에서도 부인을 당당히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퍼스트레이디 반열에 올려 세운 거죠. 이설주의 등장이 북한의 정치적 상징에 미친 변화가 무엇인가요? 북한의 주민들한테 상당한 충격과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준 것 같아요.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때는 그 배우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여성 편력에 대한 소문들만 있었지 전면에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설주는 당당히 전면에 나오면서 북한도 정상적인 퍼스트레이디를 둔 이런 체제라는 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김주애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김정일 시대에는 도대체 이게 뭐 기쁨존이 뭐니 맨날 그 술판만 벌이고 여성만 이렇게 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도자로 부하방탕한 이미지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김정은 시대 와서는 그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설주 이외에 다른 부인이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죠. 뭐 철저히 숨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입증을 할 방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여성 관련한 추문들 뭐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 시대에는 사실 없는 거는 맞아요. 현송월과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거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송월과 김정은이 정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심지어 뭐 현송월과 사이에 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지만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수령의 아이를 낳았다. 또 수령과 뭐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저렇게 전면에 나와가지고 김정은의 무슨 이런 수발을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노동당 부부장의 직함을 가지고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게 불가능하고요. 둘째는 현송월은 지금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이를 낳아서 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현송월이 과거에 그 임신한 몸으로
우리 뭐 KBS 가요 무대 같은 북한의 요청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노래를 이제 불러주는. 그 자리에 등장한 영상이 북한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회자가 객석에 앉아있는 현송월을 이제 발견하고, 물론 뭐 설정일 수 있지만, 아, 현송월 선생 뭐 나오셨네요. 그리고 앞으로 불러내요. 그런 다음에 아기는 뭐 세대주는, 북한에서 남편은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김정은의 아이였거나 아니면 김정은과 현송월이 관계가 있었다면은 어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일개 사회자가 현송월 보고 나와라 들어가라 하고 또 북한 방송에 현송월이 임신한 몸으로 등장을 한다? 이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현송월이 등장하지만 현송월 관련한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유력한 세습 후계자로 김주애가 거론되는 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김주애가 2022년 11월에 첫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2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김정은과 김주애가 공동으로 같이 공개석상에 등장하고 열병식 때 심지어 주석단이라는 이제 본부석에도 등장하고 이랬기 때문에 틀림없이 북한 권력 내에서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위상에 올라간 거는 틀림없어요.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거라든가 자리 배치, 심지어 엄마인 이설주도 밀쳐내고 또 고모인 김여정이도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 이런 존재감이 부각되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계당국이나 또 이런 곳에서도 김여정보다는 김주애가 지금 후계 구도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국정원도 김주애가 아닐 가능성도 최근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2022년 11월에 첫 등장했던 게 화성 17형 ICBM을 발사하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허리띠를 조이고 배를 골마가면서 미사일 개발에 나섰었는데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 미사일이 성공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김주애를 그 자리에 데리고 나온 거는 북한의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공개석상에 등장하고 이러면서 후계자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고, 저도 그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지금 김주애를 과연 후계자로 내세울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은 있어요. 무엇보다 김정은이 이제 나이가 40 정도에 불과하고요. 후계 체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게 되면은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김정은의 어떤 권력도 약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김주애가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그리고 다른 구도에도 많은 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김정은이 뭐 건강에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리고 너무 어려요. 김주애가 지금 이제 11살 정도 됐는데 저 어린애를 데려다가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후계자를 김정은이가 뭐 염두에 둘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미래 세대의 어떤 아이콘으로, 그리고 백두혈통이라는 김씨 가문의 그 상징으로, 미래 세대의 상징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고, 뭐 한국에서도 기업들 세습을, 경영권을 누구한테 주느냐는 그 직전까지도 모르잖아요. 재벌 회장님 한 분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딸한테 줄지 뭐 아들한테 줄지 막내한테 줄지 마지한테 줄지.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김정일이 권력을 자녀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결정을 할 때도 많은 오락가락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장남인 김정남한테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한테 준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막내 아들인데도 그 어린데도 넘겨받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김주애를 후계자다 단정하기도 어렵고, 아니다 배제하기도 어렵고, 김정은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김여정과 김주애의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여정이 한때 후계 구도에서 유력한 대안이었죠. 백두혈통의 유일한 후계 권력을 넘겨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으니까.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은 에릭 크랩턴의 음악을 좋아해서 영국에 공연도 보러 가고 이랬지만은 여러 가지 호르몬계 이상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밀려난 걸로, 막내 동생한테 권력을 넘겨준 걸로
또 권력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오빠인 김정은이가 노동당 총비서인데 거기에 제1비서라는 직함을 북한이 신설하면서 그 제1비서라는 게 결국은 총비서의 유고시에 권력을 넘겨받을 자리다 이랬는데 그 1비서를 누구로 임명했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김여정이다, 권력을 넘겨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북한이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바이블로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후계자론이라는,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후계자론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주애가 또 김여정이 여자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북한이 가부장제고 뭐 여성을 그렇게 우대하지 않고 남녀 차별이 있으니까 여성이 어떻게 후계자가 되냐, 봉건적인 그런 체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북한의 후계자론에 보면 수령의 풍모를 그대로 빼어 닮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여정은 후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계자론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령의 후계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질이나 조건을 얘기하는데, 거기 중에 뭐가 있냐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과 대를 달리해야 돼요. 같이 나란한 남매잖아요.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비슷한 나이에서 후계자가 되면은 결국은 후계 문제라는 게 또 한 번 짧은 시간에 다시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후계자론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김여정은 뭐냐? 그럼 김여정은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거냐? 아니죠. 김정은이가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못하고 어떤 유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에, 또 유고 사태에 처할 경우에 대를 달리하는 후계자가 넘겨받는 그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나 다른 또 제3의 누가 넘겨받기 위한 과정인데, 얘가 그래도 20살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러면, 자, 그러면 김여정 동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통치를 하는 걸로 갑시다. 하지만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후계자는 아니에요. 권력 관리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원만하게 넘겨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주애는 김여정과 어떤 권력 구도 그 과정에서 약간 좀 경쟁 구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주애 입장에서는 고모인 여정의 어떤 후견 세력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뭐 김정은의 건강 상태라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당장 임박한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급작스러운 어떤 사망을 하거나 유고를 할 경우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여정, 리설주, 김주애, 현송월, 최선희의 역할과 영향력은 어떤가요? 이설주는 사실 제일 편안한 사람이에요. 이설주는 그냥 안방 마님이잖아요. 그죠? 권력을 자기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이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2018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부부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한담을 하는 자리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럴 때 부인 이설주가 김정은의 흡연 문제 또 음주 문제가 화제가 됐을 때, 내가 말리는데도 이 사람이 자꾸 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이설주가 나름대로 당신 이거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안방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설주는 가장 편안한, 무엇보다도 후계자가 될 아이들을 자기가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거 이상 든든한 게 없죠. 또 김주애는 이거는 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죠. 아빠의 이 든든한 백, 이거 보면 그 공개석상에서 김정은이 이 김주애를 바라보는 이 표정을 보면은, 이건 뭐 유전자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겼고, 김정은이 뭐 독재자고 여러 가지 포갑적 통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딸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딸바보 같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사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표정도 좀 어둡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자기가 김정은의 바로 옆에서 모든 거의 중심에 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모퉁이 공주라고 불러요. 사진에 김정은이가 어디 현지지도 간 이런 영상이 등장하는 거 보면 수행원 명단에도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근데 저쪽에 보면 오히려 현송월보다도 밀려나서 저쪽 귀퉁이에 사진 10장 공개되면 한 장 정도의 얼굴 반쪽 정도만큼 나오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역할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서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거는 현송월이가 아니라 김여정이가 하잖아요. 과거의 정상회담. 그러니까 정상회담 의전,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다 그래도 김여정이가 나갈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현송월은 그냥 수행비서에 불과한 거죠. 김정은이 행사하면 꽃다발 받으면 꽃다발 챙기고 의자 이거 빼면 이런 거 해주고. 근데 역시나 이제 현송월도 나름대로 김정은의 최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내의 파워는 막강한 것 같아요. 북한의 총리나 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당비서나 그 최고 실세들, 군부 실세들이 들어와도 정말 제가 보면 바보 같아요. 이 할아버지들이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몰라. 자기가 자리에. 그러면 문 열고 현송월이가 그런 무슨 정말 허접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현송월이 말 한마디에 다들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현송월이가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현송월이가 파악해서 어디 앉으세요, 어디 앉으세요 손짓하면 거기에 다 밀려가고 현장에서도 현송월이가 김정은 옆에 서가지고 영상을 봐도 눈짓 한번 이렇게 하면 고개 한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눈치 보면서 막 파닥파닥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현송월은 나름대로 그 권력 내에서 패밀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선희는 사실 전문 관료죠. 전문 관료고 양아버지인 최영림이가 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또 잘 교육을 받았고 제가 보기엔 별로 나이스하지는 않지만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최선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직접 옛날에 통역을 하면서 협상을 많이 해본 경험도 있고 해서 최선희는 특히 최근에 이제 북러 밀착 관계에서 푸틴하고의 어떤 관계 푸틴이 휴일날 만나줬잖아요. 봤는데 그리고 막 손 잡았는데 1분 넘게 손 안 놔주잖아. 그만큼 김정은에 물론 특사로 갔지만 최선희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보이고 있고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노동당 간부들하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간부들은 다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 앉는데 최선희하고 김정은만 둘이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두 사람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선희도 뭐 당분간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북한 내에서의 여성들의 활약상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남존여비 사상이 여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 체제라는 게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되면서 북한 그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등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사회주의 방식의 어떤 남녀 평등이나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했겠지만 그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사입이 여성 인권이거나 사입이 평등이었던 것 같아요. 성평등. 뭐냐면 사회주의의 그런 개념들은 대개는 여성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거예요. 50년대, 60년대 이제 유명한 사례가 북한의 밥 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성들이 아침에 다 밥 짓느라고 고생하니까 밥 공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밥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거죠. 뭐 우리 요즘 저 프리미엄급 아파트에서 아침에 밥 주는 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집단적으로 만든 걸 배급받는 식으로 해서 조립 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에 여성들이 이제 전부 공장이나 기업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체제에 북한은 되게 이제 익숙해져 있고 공산주의형 이제 여성관, 여성 인력 활용 이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로얄 패밀리의 그 여성들이 권력 전면에 나서고 노출되는 게 늘어나고 일부 전문 관료들이 등용은 되고 있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한 670명, 680명 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여성 비율이 턱없이 낮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뭐 내각이나 이렇게 장관급, 노동당 비서급 여기 보면 여성이 거의 없잖아요. 최선희하고 뭐 한두 명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선이 되려면 일단 외부에서 좀 바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류 드라마 영화 탈북하신 분들 심지어 엘리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성분들 북한에서는 몰랐는데 남조선 드라마 영화 보고 알았다.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부부관계에서도 평등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외부 바람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 여성들의 인식도 이제 깨어나겠죠. 그 사람들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억눌렸던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외부 정보 유입이라든가 또 사회 변화가 가면서 예전보다 북한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탈북민 가운데 한국에 정착하는 분들 가운데 7, 80%가 여성이잖아요. 그만큼 북한이 이제 그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는 거고 남자들을 북한에서 낮전등이라 그러잖아요. 낮에는 전등이 필요 없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공장 기업사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집안일을 안 하고 아무 보탬이 안 되고 그냥 옛날 그 권위주의 시대 우리 봉건 시대처럼 그냥 하면서 이렇게 뭐 잿더리 가져와라 술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하던 그런 거를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뒤따르면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북한의 그 핵심층 로열 패밀리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국내외 어수선한 상황이고 특히 북한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새해에는 트럼프 재집권이라든가 또 북한의 대남 적대 노선의 지속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어떤 전개 여러 가지 안보 상황, 대북 정보와 관련한 이런 어수선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 또 진단, 분석, 또 우리끼리의 어떤 소통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사임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더 풍요로운, 또 풍족한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